떴다 변비행 변정국입니다. 오늘은 미국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할 때 사용했던 전략폭격기 B2 스피릿에 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변비행에서는 B2 스피릿이 세상에 처음 공개됐던 날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B2에 얽혀있는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떴다 변비행 이륙합니다. B2 스피릿이 세상에 처음 공개됐던 날에 언론들은 어떻게 기사를 썼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가 재미있더라고요. B2 스피릿이 세상에 처음 공개된 날은요, 1988년 11월 22일입니다. 당시 워싱턴 포스트의 첫 머리에 보면은 이렇게 묘사가 돼 있어요. 어둠 속에서 가오리처럼 생긴 항공기가 햇살 속으로 모습을 드러냈다. 이 날은요, 미국의 전력의 위상이 몇 단계 높아진 날인 걸 넘어서서 인류의 군 역사에서도 손꼽힐 만한 기념비적인 날이 아니었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스텔스기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B2 스피릿의 주된 역할은 중침투 전략 폭격기입니다. 정말 적진으로 깊숙하게 침투를 하는 것이 이 항공기가 가지고 있는 역할이자 임무인데, 무엇보다도 레이더나 적외선 등에 의한 탐지 기능에 대항하는 은폐 기술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스텔스 기는 착한 사람들 눈에만 보인다. 자, 이 말은 스텔스 기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들은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군만 볼 수 있다는 말을 비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건데, 그래서 내가 이걸 봤다는 거는 나는 착한 사람인 거예요. 이 폭격기는 2명의 조종사가 탑승하는 비행날개 모양의 디자인입니다. 나란히 조종사들이 이렇게 앉아있고 당연히 비상탈출도 가능하고요. 이 앞에 대시보드를 보면 각종 첨단 항공 전자 시스템들이 다 달려있고요. 조종사들의 말에 따르면 조종이 쉬운 항공기에 속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자, 순항고도는 고고도에서 침투를 하는 역할을 해야 되다 보니까 5만 피트까지 올라가는데 2단계들보다 더 높게 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속도는 최대 시속 1000km까지도 나온다고 합니다. 자, 여기 또 어마무시한 게 가격입니다. 양산 기준으로 치면 22억, 23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이 넘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B2의 어떤 프레임을 한번 살펴보면 이 날개 부분에는 컴포짓 윙 팁이라는 게 달려있고 연료 탱크가 양 날개에 달려 있습니다. 자, 연료 탱크 한쪽에는 약 16만 7천 파운드의 연료를 넣을 수 있는데 A380의 최대 연료량이요, 약 57만 파운드니까 A380의 3분의 1 정도 연료를 넣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핵심은 뭐냐면 이 동체 뒤편에 또 연료 탱크가 있는데, 원래 이 비행기는 소련을 폭격하기 위한 그 작전을 염두에 둔 거예요. 먼 거리까지 가서 적진에 걸리지 않고 침투를 해야 된다는 목표를 위해서 만들어진 건데, 그러려면 B2의 화이트먼 기지에서 이륙해서 소련까지 가려면 한참 날아가야 되죠. 그리고 B2 항속거리는 약 1만 1000km 정도인데 그 이상을 날아가려면 중간에 연료를 한 번 더 공급을 해줘야 됩니다. 이번에 미국이 이란을 공격할 때 날아간 거리가 약 1만 2000km라고 하는데, 항속거리 갔다가는 모자라니까 이때 미국 보잉사가 만든 공중급유기 KC-135 스트랏이 출동을 합니다. 공중에서 급유를 한번 받아서 보조 탱크에 연료를 가득 실어 난 다음에 출발을 하면 기존 항속거리 11,000km를 훌쩍 넘어서 19,000km까지 날아가고 꼬박 44시간을 공중에 머무를 수 있다고 하는데, 정말 이틀 가까이를 하늘에 날 수 있는 비행기가 몇 대나 있을지. 자, 엔진 이야기를 해보면 제너럴 일렉트릭사가 만든 F118 엔진을 사용을 하고 있고 17,300 추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스펙이 15,000파운드급 독자 엔진을 개발 중인데 이보다도 더 훨씬 성능이 더 뛰어난 엔진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B2 스피릿 동체를 옆에서 보면요, 엔진이 약간 파묻혀 있는 느낌으로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열 방출을 줄이려고 했던 건데, 엔진의 원리가 공기를 흡입해서 강하게 압축을 한 다음에 연소기로 그 공기가 들어가고 그 공기와 연료가 합쳐져서 연소가 되면서 폭발적인 에너지를 바탕으로 항공기가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이때 열이 1000도까지 올라가는데 이게 열 신호라는 게 돼서 열을 추적해서 그 항공기를 공격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격추를 안 당하려면 엔진에서 나오는 열을 현저하게 줄여줘야 돼요. 그래서 B2는 열이 강하게 나올 때 냉각을 시켜서 열 신호라는 걸 대폭 줄여줘서
다른 미사일들로부터 감지가 안 되게 하려고 하는 거죠. 동체 제어를 봐도 굉장히 독특합니다. 자, 일반적인 항공기들은 뭐 러더도 있고 항공기 날개 끝에 있는 조종면이죠. 에일러론이 있어서 조정을 하기 쉽죠. 그리고 꼬리 날개도 있고요. 근데 B2는 모형이 어떻습니까? 납작해요. 근데 동체 그냥 날개야. 그러다 보니까 양력을 충분히 발생할 수 있게 생긴 디자인 같은데 또 엘레본이라는 것을 또 설치해놨습니다. 에일러론과 엘리베이터를 합친 말입니다. 기존 항공기에 있는 날개와 꼬리 날개의 역할을 모두 결합한 그런 제품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존의 항공기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한 제어를 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조종사들이 이렇게 페달을 밟아서 러더를 움직이면 이게 기체가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 하기도 하는데, 일반 전투기들보다는 이렇게 회전을 하는 것이 이게 뭐 바로바로 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B2 스피릿의 가장 핵심적인 건 바로 재질입니다. 레이더를 반사 또는 흡수를 하기 위한 특수 처리가 동체 표면에 돼 있는데, 유리 섬유 에폭시를 주로 썼고 날개면은 주로 그라파이트 에폭시라는 걸. 다만 조종석은 높은 열을 견디기 위해서 알루미늄을 일부 썼다고 해요. 엔진에는 티타늄으로 감쌌다고 합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레이더 페인트 기술이, 레이더를 흡수하는 기술이 적용이 됐는데, 뭐 어떻게 했는지는 당연히 비밀이겠죠. 이렇게 레이더를 흡수해버리는 기술, 은폐하는 기술을 우리가 이제 스텔스 기능이라고 하고, 그래서 B2를 스텔스기다 이렇게 부르는 건데, 레이더의 원리를 잠깐 설명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항공기의 어떤 항적을 파악하는 방법은요, 제가 공군에서 공중감시 MCRC에서 레이더 항적 자료를 바탕으로 이게 적기냐 아군기냐 뭐 전투기냐 민항기냐를 식별하는 그런 업무를 좀 했다 보니까 잘 아는데, 결국엔 레이더를 쏘고 그게 반사돼서 돌아오는 것을 잡아서 우리가 그 항적을 추적하고 식별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레이더를 받으면 그냥 그걸 흡수해버리면 돼요. 두 번째, 레이더를 받으면 반사시킬 때 이 반사 정보를 왜곡시키면 됩니다. 이 B2 스피릿이 이 두 가지 기능에 정말 특화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정말 이 스텔스 기술이 어마어마한 미군의 비밀이다 보니까 사실 이 스텔스를 개발하고 이때까지 운영해 오는 과정에서 스텔스 개발자 2명이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기사에 재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당시에 알드리지 공군 장관이 이 웅장한 항공기가 분노 속에서 비행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미국의 희망이자 기도입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열받게 해서 이 B2 항공기 쓰게 하는 일을 없게 해라 라고 일종의 적들에게 선전포고를 한 거예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분노에 찼던 미국은 B2 스피릿을 여러 번 사용을 합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1999년 코소보 전쟁 때 B2가 출격을 했고요. 사실상 B2의 데뷔전이었죠. 그리고 2001년에 아프가니 전쟁 때도 출격을 했습니다. 2017년에는 리비아에 있던 IS 주둔지에 B2가 찾아갔죠. 작년이죠. 2024년 10월에도 예멘의 후티 반군 세력의 지하 미사일을 파괴하는데 또 B2가 활약을 했습니다. 자, 에피소드도 또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생산한 B2는 총 21대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9대만 있는데, 사실 이 2대는 사고 때문에 잃었다고 보시면 돼요. 2008년 2월 22일에 B2기의 첫 사고가 나는데, 경납고에서 항공기를 제대로 보관을 하지 못하면서 습기 때문인지 이 센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B2기가 이륙을 하자마자 실속이 발생해서 바로 꼬꾸라지면서 화재가 발생하고 터져버리는 게 영상으로 다 찍혀 있어요. 그리고 2022년에도 화재가 났던 이력이 있습니다. 이거 한 대당 아까 3조짜리라고 했잖아요. 하나 손실되면 3조가 날아가는 겁니다. 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1999년 5월에 어마어마한 일이 터집니다. B2기가 코소보 전쟁 당시에 유고슬라비아의 빌딩인 줄 알고 어디다 폭격을 가는데, 이게 알고 보니까 중국 대사관이었어요. 중국은 뭐 있는 대로 화가 정말 머리끝까지 났었죠. 이게 왜 오폭을 했냐면, 오래된 지도를 가지고 좌표를 찍은 거예요, 어디를 폭격하려고. 근데 그게 오래된 지도다 보니 그 건물이 아니에요. 그 당시 이제 클린턴 대통령이 바로 사과를 하긴 했는데, 여전히 중국은 그 사건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아직도 고의적으로 때린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B2가 정말 무서운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미사일과 폭탄 장착 능력 때문입니다. 자, 내가 자고 있는데
내 집 위로 쥐도 새도 모르게 비트 스피릿이 한번 쓱 지나가면 나 공격 받았는지도 모르게 그리고 내 지역과 내 집과 이 도시와 나라가 지도상에서 사라지는 일도 생길 수 있는 거죠. 자, 이 무서운 폭탄이 장착된 것은 스텔스 키 바로 아래에 있습니다. 아래에는 문이 2개가 있는데 이제 이게 열리면 난리가 나는 거죠. 폭탄이 달려있으니까 500파운드짜리 마크 82 폭탄 80개를 장착을 할 수 있습니다. 약 18,000kg의 폭탄을 떨어뜨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공대지 순항 미사일로 유명한 AGM-158 또한 운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란 핵시설을 때릴 때 썼던 GB57 MOP라고 불리는 이 벙커버스터를 유일하게 실어 나를 수 있는 폭격기가 바로 B2입니다. 자, 이번에 벙커버스터 2기를 탑재해서 날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로 치면 3만 파운드예요. 근데 이게 2개를 하면 6만 파운드거든요. 근데 우리가 기존에 알고 있던 B2의 탑재량이 4만 파운드예요. 4만 파운드를 훌쩍 넘어서 6만 파운드까지도 장착을 할 수 있다는 걸 이번에 보여준 거예요. 적의 정교한 방어망을 뚫고 60m 지하를 그냥 뚫고 들어가서 터뜨려버리는 벙커버스터를 투하할 수 있다는 게 무서운 겁니다. 과거에 북한의 이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 B1, 랜서나 뭐 이런 걸 보면 정말 치를 떨었다. 정말 두려움에 떨었다라는 말이 괜히 있는 말이 아니죠. 자, B2의 단점이랄까요? 꼽자면 바로 가격입니다. 엄청나게 비싸다는 건데 한 뭐 우리나라 돈으로 3조 원 정도 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원래는 B2를 132대를 미국이 만들려고 했었는데 말이 이게 100대가 넘는 거지 엄청난 금액인 거죠. 100대 이상을 만들려다가 21대로 줄어들었다는 배경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일단 너무 비싸니까 100대 이상 만드는 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했다는 이유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개발 중이고 출시를 앞뒀을 당시에 미국과 소련이 스타트 1이라고 하는 전략무기 감축 조약을 맺기로 노력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이게 1991년에 서명은 됐지만 그 10년 동안 협상을 해왔던 거거든요. 이렇게 무기를 줄여보자라고 하는 상황에서 B2 폭격기를 130대 이상 만드는 게 좀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대폭 숫자를 줄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B2가 세상에 나오던 날 현장에 있던 기자가 이렇게 물어봐요. 전략무기 감축 조약에 따라서 소련이 이걸 와서 눈으로 보겠다라고 하면 이거 허락하겠느냐 질문을 합니다. 그랬더니 당시 이제 알드리지 국군 장관이 러시아가 여기 와서 스텔스기 몇 개 있는지 숫자 세는 것까지는 내가 용인을 하겠는데 하지만 가까이서 보는 건 용인할 수 없다. 200피트 거리까지만 허용을 하겠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미국, 소련 간 전략무기를 감축하려는 걸 하고 있는데 B2 같은 걸 만들면 오히려 소련이 더 긴장을 하고 그래서 핵무기를 더 쓰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이 제기가 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정말 소련이 핵을 사용할 수 있는 명분을 주는 거 아니냐라는 말도 나오죠. 하지만 당시 미군 입장에서는 B2를 개발함으로써 오히려 소련의 무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억제력이 생긴다라고 봤어요. 내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위치에 있으면은 오히려 억제력이 생긴다라고 보는 관점에서 B2를 어떻게 보면 상당히 과시를 하는 것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운명이 장난인지 1988년 B2가 세상에 처음 나오고 그로부터 3년 뒤에 소련이 붕괴가 되는 상황이 발생해 버리죠. 아무튼 또 이런 군비 감축 협상 때문에 지금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B2 기종 중에 절반만 핵무장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기사의 마지막에 이런 문장이 써 있어요. 잭 노스롭 경의를 표합니다. 근데 갑자기 잭 노스롭이라는 사람 이름이 나오는데 B2의 풀네임을 좀 찾아보면 노스롭 그루만 B2 스피릿입니다. 이 노스롭이라는 사람이요 B2의 아버지라고 보면 됩니다. 1895년생으로 1981년까지 살았던 미국의 항공 천재 중 한 명입니다. 사실 B2의 이 가오리 모양은 B2의 전유물이 아니에요. 1940년대에 이미 노스롭이 설계했던 YB-49라는 항공기랑 설계가 비슷합니다. 개발 자체는 이미 1920년대, 30년대부터 컨셉을 잡아가서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이것이 이제 상용화의 길로는 나가지 못했던 항공기입니다. 실패의 원인은 일단 제작비용이 계속 올라갔고 제작 시간도 굉장히 길게 걸렸고요. 그래서 이제 주문을 했던 공군도 이거 나 인도 못 받겠어요 라고 이렇게 하면서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던 항공기인데 하지만 결국엔 이 노스롭이 혁신적으로 디자인했던 가오리 모양을 차용해서 B2가 탄생을 했죠. 1980년 그러니까 노스롭이 죽기 한 1년 전에 그가 B2 스피릿을 직접 보러 갑니다. 수십 년 동안 다양한 기술과 설계가 들어가서 모양은 노스롭이 설계했던 것과 비슷하지만 사실 내부는 많이 다르지만요.
하지만 미군은 노스롭의 설계를 모방해서 B2가 탄생을 했다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존중을 해주는 거죠. 후세대 개발자들도 그래서 노스롭이 어떤 혁신적인 발상과 아이디어를 사랑했고 또 존경한다는 존중을 표하기로 했던 겁니다. 1980년에요. 노스롭이 B2를 딱 처음 보고 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신이 왜 그렇게 오랫동안 나를 살려두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 참 좀 가슴 뭉클하면서도 참 잔잔한 여운을 주는 그런 말이 아닐까 합니다. 일각에서는 노스롭의 이 YB-49 실패가 당시에 항공기를 만들려고 했던 참여자들의 협력의 부재, 네트워크의 부재 때문이다라고 분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처음에 노스롭은 이 오티스 엘리베이터, 그리고 컨베이어, 제너럴 매뉴팩처링이라는 회사와 이렇게 협력을 했는데 같은 협력업체끼리는 협력을 안 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비밀과 핵심 기술과 첨단 기술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유기적으로 돌려도 시원찮을 판에 서로 누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그런 어떤 소통의 부재가 있었던 건데, 그래서 이것을 철저하게 반성을 한 다음에 B2를 만들 때는 당연히 처음에 이제 노스롭 그루먼 기업이 중심이 되고요. 여기서 이제 전체 시스템 설계 및 통합 작업을 주도를 했고, 보잉과 그리고 제너럴 일렉트릭 그리고 부트 에어크래프트 이 4개 회사가 촘촘하게 협력을 합니다. 자, 제너럴 일렉트릭은 엔진을 담당했고, 보잉은 연료 및 무기 그리고 랜딩 기어 계통을 담당을 하는 등 이렇게 유기적으로 협력을 한 결과 B2 스피릿이 탄생을 하게 된 겁니다. 자, B2가 더 빛을 발하는 이유는 미국이 이것 말고도 수많은 다양한 종류의 폭격기들을 가지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B2가 먼저 날아가서 대공 방어막들을 무력화시키죠. 완전 다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미국이 가지고 있던 다른 폭격기 날아가서 또 다른 거 다 박살내면서 이렇게 하는 유기적인 폭격기들과의 연계를 가능하게 하는 나라가 미국이다라는 점에서 더 무서운 거고, 물론 지금 미국 안에서도 B2가 너무 많다, 너무 비싸다라는 의견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한 대 유지 보수 비용만 해도 연간 한 4천만 달러, 한 540억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리고 특수한 에어컨디션 작업이 갖춰져 있는 경락고가 또 필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겉에 발라져 있는 에폭시라든지 각종 레이더 관련된 어떤 물질이라든지 이것을 주기적으로 점검을 해줘야 되고, 일각에서는 다행히 원래 이게 132대를 만들려고 했다가 20대만 만들어서 정말 다행이고, 그래서 군비적인 측면에서 비용을 많이 아껴서 다행이다. 운영비는 많이 들어가지만 압도적인 전력 우위를 차지하는 데 B2가 큰 역할을 하니까 그걸로 충분히 상쇄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미국 입장에서 보면 잠재적인 위협 국가로 더욱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B2의 역할은 아마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창이 강해지는 만큼 방패도 강해집니다. B2의 스텔스 기능은요, 사실상 최첨단 스텔스 기능이 아니에요. 옛날부터 만들었던 거를 그냥 계속 쓰고 있는 것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F-35나 F-22에 들어가 있는 스텔스 기능이 더 강력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적국에서는 이 B2에 대한 어마어마한 연구를 할 거란 말입니다. 어떻게든 막아내려. 그런데 또 이번에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했던 B2의 활약을 보면서 앞으로 이 B2의 행보가 어떻게 변할지도 관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B2 스피릿의 전략적인 중요도는 더 강해지면 강해졌지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연비행은 항공업계를 응원합니다.